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정말 요즘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죠.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시장 보고서부터 주요 기업들 전략 분석, 또 최신 기술 계약 사례까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네, 워낙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라서요. 특히 그 GLP-1 계열 약물들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시장이 2030년 되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 예측 인용한 기사도 그렇고 모듈 인텔리전스 보고서 같은 걸 봐도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이 역동적인 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특히 그 선두주자로 막 떠오르고 있는 일라이 릴리, 이 릴리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시의덕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애널리스트로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 예를 들면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뭐고 또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을까?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릴리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할까? 네네. 그리고 이 시장의 큰 그림,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만 봐도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모듈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보면 2025년에 한 259억 달러 그 정도 규모로 예상되는데 네. 2030년에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 그 CAGR이라고 하죠. 이게 31%가 넘는다는 거예요. 오, 정말 놀라운 속도죠? 와, 연평균 31%요. 그게 상상이 잘 안 가는 수치네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GLP-1 약물들의 효과, 그것 때문이겠죠. 맞아요. 그게 가장 핵심 동력입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나 티르제파타이드 같은 약물들의 그 체중 감량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네.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약들이 평균 한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체중을 줄여주는데 이게 거의 비만 대사 수술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와, 수술 수준이요? 네. 그리고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릴리의 레타투르타이드 이상 결과처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훨씬 강력한 효과를 목표로 하는 그런 약물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단순히 약효가 좋다는 거 말고 다른 요인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이죠. 사회적으로 이제 비만을 그냥 외모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쵸. 여기에 더해서 그 고소득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 이것도 시장 성장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그 세마글루타이드의 셀렉트 임상 결과 같은 거요. 주요 심혈관계 사건 발생 위험을 20%나 줄였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살 빼는 약이 아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다. 이런 임상적 가치가 확 부각되고 있어요. 모더 인텔리전스나 어비지티 GLP-1 마켓 보고서 같은 데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렇군요. 현재 수장을 보면 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노보 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이 경쟁 구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분석이 정확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나 싹센다로 이 시장을 처음 연 어떻게 보면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선구자죠. 근데 일라이 릴리가 젯바운드하고 마운자로로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특히 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는 GLP-1뿐만 아니라 GIP라는 또 다른 호르몬 수용체에도 같이 작용하는 이중작용제거든요. 아, 두 군데 작용하는군요. 네, 그래서 여러 직접 비교 연구에서 노보의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가 평균 한 8% 정도 줄였다면 티르제파타이드는 15%까지 줄였으니까요. 차이가 꽤 크죠. 오, 15%요? 네. 엑스톡스나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 같은 데서도 이런 릴리의 약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데서는 2030년쯤 되면 릴리가 시장의 거의 절반, 50% 가까이 차지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대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다른 경쟁자들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암젠, 화이자,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른 빅파마들도 앞다퉈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이오텍스들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개발하려고 경쟁 중이에요. 아, 새로운 기전으로요? 네, 단순히 GLP-1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암젠의 마리타이드처럼 GIP랑 GLP-1의 이중으로 작용하면서도 투약 주기를 월 1회로 확 늘려서 편의성을 높인다거나. 아, 월 1회면 정말 편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약물 사용 시에 근육량이 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막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내세우려는 시도가 정말 활발합니다. 모도 인텔리전스나 워치넥스트 같은 기사들 보면 이런 경쟁 상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분명히 성장을 좀 가로막는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리스크들이 지적되던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 그리고 아직 보험 적용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크죠. 특히 미국 외 지역이나 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환자들이 쓰고 싶어도 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쵸. 가격 장벽이. 모도 인텔리전스나 AJMC 기사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그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기 좀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 부작용 문제. 네, 복약 순응도라고 하죠. 이게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요. 아, 그리고 생산 능력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 문제도 계속 나오죠? 네, 맞아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수요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공급이 달리는 문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요. 엑스톡스나 모더 인텔리전스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규제 당국에서 혹시 모를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심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 그리고 기존의 비만대서 수술 같은 치료법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 충분한가, 이런 논란도 앞으로 시장 성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이런 리스크들을 아주 면밀히 평가해야겠죠. 네. 그런 여러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일라이 릴리는 정말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릴리의 전략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걸까요? 릴리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최고 수준의 효능 추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무기는 그 GLP-1하고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서 기존 약물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중작용제, 티르제파타이드죠. 네, 젯바운드, 마운자로. 네, 임상 연구에서 경쟁 약물 대비 우월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릴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다면서요. 자료에서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삼중작용제, 이거에 대한 언급을 봤어요. 맞아요. 릴리는 GLP-1, GIP에 더해서 글루카곤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 수용체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에 동시에 작용하는 레타트루타이드를 개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나요? 네,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비만 환자 대상 이상 임상에서 48주 만에 체중을 최대 24.2%까지 줄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24.2%요? 와, 이건 진짜 비만 수술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 아닌가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MES-LD, 그러니까 예전엔 지방간이라고 불렀던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간 질환 있잖아요. 네, 지방간 질환.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위 그룹 분석에서는 48주 만에 간에 쌓인 지방을 무려 86%나 감소시키는 결과까지 보였어요. 86%요? 간 지방을요? 네. 그리고 이게 체중 감소, 복부 지방 감소, 또 인슐린 민감도 개선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을 빼는 걸 넘어서서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그런 강력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효능도 효능이지만 그 파이프라인 혁신 전략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특히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 개발에 대한 릴리의 행보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오르포글리프론이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됐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이 꽤 많고 또 매일 또는 매주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매일 약을 먹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은 시장 확대에 매우 중요해요. 릴리뿐만 아니라 많은 경쟁사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보니까 릴리가 이 오르포글리프론 최종 3상 임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수십만 개의 알약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대담한, 어찌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속도전인데요. 이런 레치트 사고 방식 뒤에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릴리 CEO 데이브 릭스가 강조하는 그 레치 사고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한계를 계속해서 조금씩 끌어올리려는 그런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요. 아, 신약 개발 기간을 평균 11년에서 6년으로 단축시킨 것처럼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속도를 극도로 중시하는 거죠. 네네. 임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미리 생산 능력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승인 딱 받자마자 폭발적인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공급 부족 문제를 미리 막는 거군요. 네, 아마 과거에 경쟁사들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걸 좀 반면교사 삼아서 선제적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려는 핵심 전략일 겁니다. 단순히 약 개발뿐 아니라 릴리가 목표로 하는 치료 영역도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만, 당뇨를 넘어서 뭐 치매, 염증 질환, 약물 남용, 통증, 편두통, 심지어 메시메슬디까지 정말 광범위한데요. 장기적으로는 매년 한 번 맞는 대사 건강 주사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까지 제시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릴리가 그 GLP-1 기반 약물들이 가진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 활용해서 치료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비만 치료제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약물들이 가진 다양한 생리 활성 기전을 이용해서 당뇨, 심혈관 질환, 간질환 같은 대사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술 도입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상가모 테라퓨틱스의 혈액뇌장벽 BBB 투과 기술 있잖아요. 이걸 14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도입한 계약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중추신경계 CNS 질환 타겟이라 비만 치료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이 투자는 릴리의 전반적인 혁신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그 ABL 바이오 같은 국내 기업도 자체 BBB 플랫폼 기술 그라보디 B라고 하죠. 이걸 GSK에 기술 이전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상가 모델은요, 릴리가 당장의 비만이나 대사질환 분야를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추신경계, 즉 뇌질환 치료 영역으로까지 역량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 뇌질환 쪽으로요? 네. 상가모의 그 STACA BB 기술이라는 게 유전자 치료제처럼 분자량의 큰 약물을 뇌 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핵심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아하. 비록 당장의 비만 치료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이런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미래의 유망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릴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ABL 바이오가 자체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GSK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처럼 유망한 플랫폼 기술을 라이센싱하거나 확보하는 건 이제 제약업계의 중요한 트렌드가 됐어요. 릴리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효능, 파이프라인, 생산 능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 기술 확보까지. 릴리가 정말 다당면에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핵심적인 질문들을 짚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경구용 약물이 과연 주사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경구용 제제는 분명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사를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하는 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유통이나 보관도 훨씬 편리해서 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네. 모르돌 인텔리전스 보고서에서는 2030년쯤 되면 경구 제형이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사제를 위협해서 주사제 점유율이 한 6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60% 아래요. 와, 생각보다 크네요. 하지만 What's Next 기사 같은 자료를 보면 현재 개발 중인 경구약물 중 일부는 주사제만큼 효과가 강력하지 않거나 오히려 위장관계 부작용이 더 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구용 약물이 주사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결국에는 뭐 약효, 안정성, 복용 편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값 경쟁력,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 구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노보 노르디스크 엘릴리 부석 자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어떤 환자들은 그냥 주일의 주사의 편리함과 강력한 효과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환자들은 매일 약을 챙겨 먹더라도 주사가 아닌 경구제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아마 시장이 좀 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시장의 경쟁축 자체가 단순히 몇 킬로그램을 뺐느냐 이걸 넘어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맞아요. 초기에는 그 체중 감량 효과 그 자체가 혁신이었지만 이제 시장은 그 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모더 인텔리전스나 오비시티 GLP-1 마켓 보고서에서 강조하듯이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아니면 지방간, MAS, LD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이런 부가적인 건강상의 이점들이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레타투르타이드의 간 지방 감소 효과 같은 거요? 네, 그런 게 좋은 예시죠. 환자들의 선호도 역시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페이션트 퍼스펙티브스 연구 자료 보니까 의학 전문가 지원 받으면서 식단 조절하는 걸 가장 선호하는 비율이 39%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수술 27%, 약물 단독 치료 24% 순서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치료 접근성이나 비용, 부작용 걱정, 의료진과의 소통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치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도 지적됐고요. 그렇죠.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단순히 체중 개수째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혈관 건강 개선일 수도 있고, 간 건강 개선일 수도 있고, 투약의 편리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지를 받는 것일 수도 있죠.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치료제 또는 치료 솔루션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인 가격과 접근성 문제, 이건 그럼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AJMC 기사에서 미국 C형 간염 치료자 사례처럼 넷플릭스 모델, 즉 구독 기반 지불 모델 도입 논의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이게 현실성 있을까요? 네, 그 넷플릭스 모델 아이디어는요, 주 정부나 대형 보험사가 특정 제약사랑 약값을 협상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보험에 가입된 모든 환자들에게 약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아, 구독형처럼요. 네. 물론 C형 간염은 단기간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병이지만 비만 치료제는 평생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죠. 네, 다르죠. 하지만 비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문제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전체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면 이런 혁신적인 지불 모델을 설계해 볼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과연 이런 모델이 실제로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도입된다면 시장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라는 이 거대 기업들 외에 후발주자들은 과연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별화 전략이 가능할까요? 후발 주자들은 확실한 차별화에 집중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된 암젠의 마리타이드나 릴리의 레타투르타이드처럼 아예 새로운 작용 기전을 도입하거나 더 강력한 효과를 내세울 수 있겠죠. 네. 아니면 투약 주기를 월 1회나 그 이상으로 늘려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방향은 특정 부작용, 예를 들어 GLP-1 약물 사용 시 흔히 나타나는 근육량 감소 문제, 이걸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 근손실 문제요? 네. 개요에 언급된 그 베이글랩스처럼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근손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접근법, 이런 것과 약물을 결합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단순히 약만 파는 게 아니라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서 환자 관리와 치료 효과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그런 통합적인 솔루션 제공도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 될 겁니다. 결국 편의성, 효능, 안전성, 그리고 부가가치, 근육 보전이라든지 심혈관 혜택 같은 사이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야 해요.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네요.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조명해 봤습니다. GLP-1 작용제의 뛰어난 효능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역시 높은 비용과 접근성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네. 특히 일라일 릴리는 최고 수준의 효능을 갖춘 주사제, 또 편의성을 높인 경구제 개발,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 새로운 치료 영역으로의 확장,
그리고 외부 혁신 기술 도입까지 정말 다각적인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지방관 같은 다양한 대사질환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쵸. 복합 질환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의 최종 승자는 단순히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난 하나의 약물을 가진 회사가 될까요? 아니면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동반 질환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진단이나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까지 통합해서 가장 광범위한 대사 건강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가 될까요? 아, 약물 하나냐, 플랫폼이냐. 네, 장기적으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하나의 약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솔루션 제공 능력. 이게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분석이 이 역동적인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